오늘은 1994년 루안다에서 일어났던 정말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비극이라고만 부르기엔 부족해요. 이건 사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파일을 한번 해부해보죠. 보이시나요, 이 숫자? 100만 명. 이게 불과 100일 만에, 정말 딱 100일 만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우리가 익히 아는 홀로코스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학살이 자행된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대체 무엇이 평범한 이웃을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 겁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있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동기부터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이 독은 학살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부터 아주 교묘하게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후투족과 투치족은요, 수세대에 걸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그냥 이웃으로 잘 지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뿌리 깊은 원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끔찍한 민족 갈등, 이건 사실 아주 오래된 증오가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명확해져요. 1922년에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시작하면서 소수였던 투치족을 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5년에는 아예 민족 신분증을 만들어서 너는 후투, 너는 투치 이렇게 딱 나눠버리죠. 사회 계급이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결국 1959년에 후투 혁명이 일어나면서 투치 왕정이 무너지고 이때부터 학살과 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0년 망명했던 투치족들이 루안다 애국전선을 만들면서 내전이 발발하게 되죠. 보세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식민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그게 결국 끔찍한 폭력으로 터져나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게 바로 하미틱 가설이라는 건데요. 이건 완전히 폐기된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 이론이에요. 뭐냐면 투치족은 원래 아프리카계가 아니라 더 우월한 민족이라서 후투족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게 당시 학교랑 교회에서 버젓이 가르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머릿속에 뿌리 깊은 원한, 또 잘못된 우월감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증오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에서 범죄는 어떻게 실행되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범행 수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 이 거대한 학살을 조직하고 실행에 옮겼을까요? 그들이 사용한 가장 잔인한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1994년 4월 6일 당시 후투족 대통령이었던 하비아리마나가 탄 비행기가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자마자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이건 투치족 반군 짓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들의 최종 해결책, 즉 투치족 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학살에 사용된 무기들을 한번 보세요. 마체테나 곤봉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이 보이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신분증, 라디오 방송, 그리고 성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건 손에 든 칼이었지만 이웃을 죽이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람들의 정신과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특히 이 라디오 방송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RTLM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멘트가 나와요. 무덤이 아직 반밖에 안 찼다. 가서 일을 끝내라. 이게 그냥 선동이나 선전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가서 죽여라는 직접적인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라디오 DJ들은 투치족을 향해서 인엔지, 즉 바퀴벌레라고 불렀습니다. 박멸해야 할 해충이라고요. 이건 집단학살의 아주 전형적이고 핵심적인 전술이죠. 상대를 더 이상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것, 비인간화시키는 것. 그래야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끔찍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폭력이었죠. 이 숫자 25만 명 이상. 이게 바로 집단 학살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과 소녀들의 숫자입니다. 추정치일 뿐이니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죠.
이걸 그냥 전쟁 중에 벌어지는 부수적인 범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철저히 무기화된 강간이었어요. 심지어 HIV에 감염된 사람들로 강간 부대를 조직해서 투치족이라는 민족 자체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수치심을 남기려는 아주 계산된 악랄한 집단학살의 도구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되고 끔찍하게 실행된 범죄가 100일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었는데 대체 국제사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당시 루안다에는 이미 UN 평화유지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살이 시작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병력을 늘려서 막기는커녕 UN 안보리는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무려 2,500명이던 병력이 고작 2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막을 힘이 분명히 있었는데 국제사회는 스스로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현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였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뭐였는지 아세요? 몇 주 동안이나 제노사이드라는 단어 쓰기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대신 제노사이드 같은 폭력행위라는 희한한 말을 썼죠. 왜 그랬을까요? 제노사이드라고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개입해야 할 의무가 생기니까요. 얼마 전 소말리아에서 겪었던 군사적 실패의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결국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모든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100일이 흐르고 1994년 7월에 루안다 애국전선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마침내 학살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나라에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남았죠. 내 이웃, 내 친구, 수십만 명의 국민이 살인자인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가? 가해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동시에 만들어졌어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었던 거죠. 하나는 학살을 계획한 주동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쨌든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피해자와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두 가지 길이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는 탄자니아에 세워진 루안다 국제형사재판소, 즉 ICTR입니다. 이건 고위급 계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보적 정의, 즉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라는 식의 국제재판이었죠. 반면에 다른 하나는 루안다 마을 곳곳에서 열린 가차차 법원입니다. 이건 하위급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적 정의, 즉 자백과 용서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국제법에 따른 처벌과 공동체 기반의 화해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점이요. 그리고 이 국제형사재판소 ICTR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강간이 집단학살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법원이 된 거죠. 이 판결 하나로 국제법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분쟁 지역의 성폭력이 더 이상 단순 범죄가 아니라 민족 말살을 위한 전략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명시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끔찍했던 범죄가 남긴 상처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놀랍게도 루안다는 그 잿더미 위에서 정말 눈부신 재건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고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대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과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결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특히 생존자들과 그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이 집단학살이라는 사건은 한 세대 전체의 마음에 너무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지금도 계속해서 치유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선동, 그리고 그걸 외면하는 무관심이 평범한 이웃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걸 막아줄 수 있을까요? 루안다의 비극은 우리 문명이 사실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증오 앞에서 절대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입니다.